자, 이번 시간 이어서 AFPK 최종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과목은 현재 재무설계 개론 과목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이 왜 필요한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점인데요. 자, 미래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무엇을 먼저 집행할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출 항목이 1, 2, 3, 4, 5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집행해야 될 자금이 어떤 것들인지를 생각하게끔 해주죠. 자, 세 번째로는 계획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 행태 개선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진지한 대화를 촉진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공적인 재무 설계, 재무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장점과 단점을 섞어놓고 이제 고르는 내용이 나오겠죠. 첫 번째, 부정확한 정보나 예측에 의한 예산 수립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수입에다가 지출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입을 1년치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수입이 올바르게 예측이 돼야 되고요. 자, 지출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내가 사용해야 될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효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지나친 소비 통제는 재무目標 달성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밑에 것도 같이 볼게요. 심리적 저항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출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요. 소득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근데 지출을 너무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요. 뭐가 될까요? 심리적인 저항감을 당연히 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과 달리 내가 선택한 비율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되게 심적으로 불편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 통제는 지출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산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산 수립을 위한 일반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을 위한 기간을 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월 단위 예산이 가장 실행하기 쉽지만 반드시 연 단위로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예산은 어떻게 한다? 연 단위 예산 먼저 우리가 세우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월 단위 예산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산 수립 시 필요 지출과 욕구 지출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지출을 필요 지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식주처럼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필요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욕구 지출의 경우는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가치관이 반영된 지출 항목. 그래서 자동차 구입 시 원하는 차종과 색 등을 우리는 욕구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출에 있어서는 필요 지출과 욕구 지출을 잘 설정해서 사실 줄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욕구 지출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산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고객의 상황이 언제나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금을 어느 한 곳에다가 묶어 놓게 되면 상황이 변했을 때 자금을 바로 유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게 예산 수립을 위한 일반 지침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고 알기 쉽게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수립 양식과 항목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1년만 세우고 그만둘 것이 아니잖아요. 2년차, 3년차, 4년차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을 쭉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걸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할 건데 계속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비교할 때 한 번 정도 더 손이 가게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알기 쉽게 하고요. 양식과 항목의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장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에서는 제1절에 소비자 신용 관리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채무자 구제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쉽게 생각하면요, 자, 너희가 신용을 사용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 상환을 원활하게 못할 경우에 우리가 채무자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자, 법원에서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고요. 자,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에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특징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자, 프리워크아웃 제도인데 앞에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게 붙었습니다. 자, 제주 취지 한번 볼게요. 자, 연체 기간이 장기화돼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라고 해서 사전 채무 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연체를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등록되냐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프리워크아웃의 지원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는 자, 주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 이거는 일단 별표 치고 뒷부분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겁니다. 아셨죠? 자,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에게도. 그러니까 채무자의 경우가 만약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이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쓴 사람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원 대상입니다.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2개 이상 금융회사에 15억 원 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하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는 5억, 무담보는 5억, 담보채무는 10억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 자, 몇 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죠? 3개월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90일 미만인 채무. 대신에 얼마는 지나야 돼요? 30일은 초과하고 90일 미만인 채무 반드시 정리하세요. 세 번째, 자,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되고요. 네 번째, 정상적인 소득 활동 중 채무자가 연간 채무 상액이 연간 총소득 대비 몇 퍼센트? 30%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소득 활동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섯 번째, 자, 보유 자산 가액이 얼마?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자, 노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자, 채무 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들 전체 6가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만 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당 내용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내용들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자,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 가능하고요. 담보 채무는 20년 이내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 나눠서 여러분들 기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자율을 조정해 줍니다. 첫 번째, 자, 신청 당시 약정 이자율을 50%까지 조정이 가능하되, 자, 조정 이자율은 5%보다는 낮아질 수 없다. 자, 쉽게 생각하냐면요. 자, 이자율이 20%였어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조정 가능하다? 50%니까 1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20% 부담했던 것을 10% 부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자율이 8%였는데 50% 감안했더니 몇 퍼센트가 돼요? 4%가 되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자, 조정 이자율은 5%보다 낮아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4%가 아니라 최소 5%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약정된 이자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자, 해정 약정 이자율을 조정 이자율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4% 정도다라고 하면, 자, 조정 이자율도 그냥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조정 이자율은 조정 후 채무액의 원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원금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원금. 아시죠? 여기에는 이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자, X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채무의 감면입니다. 자, 연체 이자의 한정에서 가능하다. 연체 이자, 이자가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연체에다 동그라미 반드시 치고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원금이나 이자는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의 한정에서만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변제기 유예입니다. 자,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요. 자, 유예하게 되면 공짜 아닙니다. 이자율 연 3%도 적용한다. 아셨죠? 그래서 프리 워크아웃의 지원 내용들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개인 워크아웃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취지. 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90일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가 프리 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었죠. 아셨죠? 이번에는 90일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개인 워크아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 채무 불이행 정보 해지 및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의 지원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주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주 채무자가 개인 워크아웃의 지원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이 주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쓴 보증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은 프리 워크아웃과 동일한 내용이